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혼란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보고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폐륜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하여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면서 80을 넘긴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쓴 윤리 도덕서의 저자로서 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 현실에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시청자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두 조항에 공교롭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해법이 공존하는 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항의 민주공화국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국헌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음 차례에 다루기로 하고,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현행 잘못된 법체계와 국회 공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국민주권기구인 윤리원을 세우고 그 원내에 윤리재판소를 두어 모든 정부기구의 공무집행이 올바른지 아닌지 윤리성 여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일 때는 그것을 윤리원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윤리론적 결론입니다. 사람이 세상사에 관해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은 크게 윤리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순리를 보면 윤리적 판단이 항상 법적 판단 앞에 우선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판단은 인간관계에서 윤리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인격을 버리고 야생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배수진에서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판단도 법률인이 아닌 국민은 당연히 윤리적 판단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계엄 사태는 다수결의 원칙을 금과 옥조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폭주가 국민의 주권은 깡그리 무시한 채 법률인들이 법을 어기는 기상천외한 일로 이어져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이 같은 법률의 횡행을 묵과해서는 안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경제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시간이,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혹시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인간 윤리체계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윤리가 무엇이고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다른지 동서양의 어떤 윤리 이론이나 학교 교재에서도 배운 바 없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인생을 살며 들여다보니 인격으로 대변되는 윤리는 그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와 덕의 두 가지 실천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은 태초 원시 사회에서는 없던 개념이 집단 생활이 확대되면서 도덕 중에서 일부 규율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일부 도의적 규약을 사회 또는 국가의 위력에 위탁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악화하여 도덕적인 화해가 불가할 때, 양자는 도덕률을 버리고 법원에 제소해서 법률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갈등 대립이 도덕률에서 법률에 소송된다는 것은 당사자 간 도덕성이 파경을 맞아서 국가에 위탁한 법률로 옮겨서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것으로 인격적으로는 막장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세계가 그렇게 인간적이지 못하고 저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대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률의 형식으로 보면 법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계와 사회 도덕과 법률을 함께 기준 삼아 판단하는 법계로 나누어지는데, 앞의 판단주의를 성무법 또는 대륙법계라 하고 뒤의 판단주의를 불문법 또는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륙법과 영미법은 법정의 운영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성문법의 법정은 판사의 단독 또는 합의부 판결로 주도하는 데 대해 영미법의 법정에서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함과 함께 법정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병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륙법의 체계와 특성을 보면 인간의 적응 법칙에 따르면 법규도 자체 모순을 지니며 그 모순의 구체성이 실현을 통해 법의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6, 7, 8, 30, 39조는 선도적 조항이고 제12장 제110조는 그와 관련된 벌칙으로 징벌적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선도적 조항에 위배되면 그 구체적 측면인 징벌적 조항이 엄격하게 실현되어야 그 법이 살아있게 됩니다. 대륙법은 1벌 100개가 아닌 100개 100벌이어야 그 법이 엄중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문법의 원리는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평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의 계율들은 윤리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동의가 공인된 조문으로서 법 규정에 더해지는 판사의 사견은 국민의 동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법 규범의 엄정성을 손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매우 좁습니다. 법의 편협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륙법계에선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묵인하지만 이런 관행이 화근이 되어 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미법의 성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미법의 체계와 특성을 보면 영미법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윤리학은 법을 윤리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두 법체계 중 어느 법이 윤리성이 높고 윤리보호에 합리적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영미법이 관습법주의를 채택한 것은 첫째는 성문화된 규정 대신 과거의 판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동종의 사건에서 판단의 윤리적 신뢰성을 높이고, 둘째는 성문법에서와 같이 당연시된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법정 운영에서 배심원 제도를 둠으로써 민간의 관습, 즉 현재의 도덕적 사조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윤리적으로 성문법보다 우월한 법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영미법이 이 같은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은 과거 영국의 남의 나라를 침탈하여 국력을 키우면서 원주민의 못할 짓도 많이 했지만 인간을 다루는데 영국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나라 문화와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체험으로 느끼면서 경험적으로 다양성이 함의되어 성립된 법입니다. 이것이 대륙법보다 영미법이 더 윤리성이 높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현실을 보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은 판결의 윤리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므로 고법에서 심판을 종결하고 고법에서 종결할 수 없는 법은 헌법재판소로 넘겨 재판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의 사건을 놓고 검찰, 공수처, 헌재가 서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세계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윤리체계에 의하면 사법체계의 한계를 넘는 사건은 윤리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헌법재판소는 같은 성문법 체계의 구조로서 대법원 내의 부속기관으로 둬야 하고, 대법원보다 상위 판단기관은 국민의 권력기관인 윤리원이 자리해야 원리에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서두에 밝힌 대로 국민 주권기구인 윤리원과 그 안에 윤리재판소를 두게 된다면 법 체계를 영미법으로 바꾸고
전국 윤리원이 지부 요원이 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재판부의 윤리성을 감시하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보다 국가 최상위 기구인 윤리원의 운영 재원은 공권력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 주권세를 신설하고 평등하게 성인에 한하여 1인당 월 100원으로 정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재래시장에 가서 계산을 할 줄 모른다고 만날 아내에게 볼멘소리를 듣는데 법치와 공권력의 횡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제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확신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